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장거리 무기의 중요성. 2. 무엇이든 차단하세요. 3. 신규 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날아오는 적대함 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는 국산 화제를 모두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수면 위를 낮게 스치듯이 비행할 수 있는 신형 함대함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이 신형 초음속 대함미사일들을 증강하고 있어 해공 같은 함대공 요격미사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은 최근 국산 함대공 요격미사일 해공의 첫 품질 인증 사격 시험 발사 및 요격 성공 영상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실제 품질 인증 사격은 지난 2021년 12월 이뤄졌지만 기품원은 최근에야 세부 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품질 인증 사격은 미사일 등이 실전 배치된 뒤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기품원은 두 발의 해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모두 표적에 명중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영상에서 해공은 해군 신형 호위함 대구함에서 수직으로 발사된 직후 90도로 방향을 틀어 낮게 날아오고 있는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발사 직후 수직으로 꺾어져 요격하는 모습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공은 적 고기동 대함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칩 추력기를 활용한 급속한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칩 추력기는 천공2 국산 요격미사일 등에도 장착돼 있으며 러시아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년 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K 순항미사일이 발사 직후 90도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한 뒤 비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해공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617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 ADD과 AI 진엑스원 등이 개발했습니다.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20km 떨어진 적 항공기나 대함 순항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는데요. 해공은 2021년부터 대구함과 마라도함 등에 배치됐으며 신형 호위함, 차기 한국형 구축함 KDDX 등에 2036년까지 7,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배치될 예정입니다. 길이 3.08m로 한 발당 가격은 10억가량입니다. 함정의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AS에 4발씩 탑재됩니다. 해공은 음속 이하 속도의 아음속 대함미사일은 물론 마하 2급의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공이 초음속 대함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것은 이중 탐색기 등 정밀한 유도장치 덕분이다. 해공은 무선주파수, RF, 열영상, IIR 탐색기가 함께 장착돼 있습니다. RF 탐색기는 미사일 앞부분, IIR 탐색기는 미사일 앞쪽 측면에 부착돼 있습니다. 특히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 기술을 활용해 적 미사일 탄두부를 근거리에서 정확히 식별, 직접 요격, 히트 투 킬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해군과 수중유도무기 주머레2 범상어의 2차 양산이 본격 시작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일 해군 및 범상어 2차 양산을 위한 통합 착수회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작년 12월 LI 진엑스원과 해군 3,508억 원, 범상어 3,198억 원 등 총 6,700여억 원 규모의 2차 양산 계약을 각각 체결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해공은 함정을 위협하는 대함유도탄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함정방어 유도무기로서 미국 네이시온으로부터 도입해 운용 중이던 램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국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또 범상어는 원거리에서 적 함정을 공격하는 수중유도무기로서 2019년 국내 개발에 성공한 무기체계입니다. 범상어는 기존 주머레보다 속도, 탐지 능력 및 사거리 등이 향상됐습니다. 두 무기체계는 작년까지 1차 양산이 진행됐고 품질 인증 사격 시험 및 야전 운용 시험을 거쳐 최초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해공은 앞으로 2차 양산을 통해 해군 호위함, 구축함 등에 순차적으로 탑재되며 함정 생존성과 직결되는 근접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범상어는 해군 잠수함 장보고 2, 3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은 이를 통해 적 잠수함 수상함에 대한 원거리 공격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민규 방사청 유도무기 사업부장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유도무기를 적기에 생산에 전력화함으로써 우리 해군의 첨단 전력 증강에 기여하고 높은 국산화율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인 네이벨뉴스에서도 이 소식에 크게 기사를 내며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해군과 범상어의 본격 2차 양산이 시작된 가운데 특히 최근 해군의 사격시험 장면이 이례적으로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통 시범 사격 장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데 이번에 방사청이 공개한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놀랬는데요. 오늘은 최근 공개된 해군의 놀라운 시범 사격 장면을 전달드리며 해공이란 무기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과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해공 품질인증 사격시험 성공 장면이 이번에 방사청을 통해 최초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품질인증 사격은 성능이 연구 개발 단계를 지나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성능이 나오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해공 미사일이 대량 양산으로 가는 직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발사 시험은 해군에 배치된 대구급 차기호 위함에서 실제로 발사가 진행됐으며 1차, 2차 모두 성공했는데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 해공이 드디어 위용을 드러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국내 개발 유도무기의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지며 해군 함정의 기본적인 방어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해군의 실사격 모습을 직접 본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방산업체들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해군의 우수한 품질을 검증해 낸 것입니다. 이 영상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름도 멋있는 해군. 격추 장면을 보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진짜 시원시원하게 명중시키네. 목표물을 향하는 포물선이 너무 아름다움. 30여 년 전 고속정 탔던 수병으로서 감회가 새롭고 해군과 방사청 관계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해군 개발 관계자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개발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자들이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해공 2도 개발 중이라는데 L3 해상형을 비롯해 모두 성공적으로 전력화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해공은 대함유도탄과 항공기 공격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지키기 위한 방어용 유도무기로 대한민국 해군에서 운용 중인 RIM-116램 롤링 에어프레임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과거 우리 해군은 함대공 미사일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며 네이시온사의 SM-2 스탠다드, RIM-7C 스페로, RIM-116램을 각종 함정에서 운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산 함대공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해공 개발 프로젝트 SAEM을 착수한 지 7년 만에 결국 해공이 탄생하게 됩니다. 해공의 모습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고고도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L3과 함께 해공의 모형을 전격 공개했지만 시험 발사에 실패해 양산을 잠시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로 한 건데요. 해공은 파이어 앤 포겟, 즉 발사 후 망각 방식의 함대공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20여 k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 미사일과 같은 액티브 레이더, 유도와 적외선 탐지기를 장착하는 이중 탐지기 체계를 갖추며 프랑스 미카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미사일 발당 가격은 10억여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급의 외국산 함대공 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양산에 들어갈 경우 해외 수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각에서는 해공에 대해 불안한 시선들이 존재했었는데요. 과거 시험평가 과정에서 해공이 기록한 명중률이 완벽하지 않았고 촘속 대함 미사일 요격 능력 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해 찜찜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격시험 장면을 당당히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킨 것입니다. 공개된 해공의 스펙을 보면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대규모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해공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외선 센서와 레이더 센서로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탐지하며 추적, 요격하는 이중 탐색 기능을 갖췄습니다. 즉, 다변화는 해상 환경에서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해공은 크기도 작아 수직발사관 하나에 4발이 탑재되며 특히 수직발사 방식을 채택해 함정의 기동 상황과 표적 위치와는 무관하게 전방위 발사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밖에도 필요시 적 함정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돼 유사 무기체계 대비 방어 능력이 향상된 대공유도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은 마하 3급의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에도 전격 성공하면서 해공과 CIWS-2로 더욱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3으로 장거리 대공방어를 하고 해군과 한국형 CIWS-2로 중간 단계와 종말 단계 방어망을 구성해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험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방공미사일 수준은 매우 처참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이 자화자찬하는 05형 이지스급 구축함의 경우 크기만 크고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배수량이 13,000톤에 달하는 05급에 장착된 함대공 미사일이 우리 대구급 호위함에 장착되는 것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 해군의 최신의 전투함이자 최대급 수상전투함인 05형 구축함의 함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05형이 함포 사격을 하는 모습은 진작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었지만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은 이번에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이번 실사격에 쓰인 미사일은 중국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베껴다 만들었지만 가장 초기 버전인 1970년대 수준으로 복제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제 S-300의 기술을 원천으로 했지만 최신 모델이 아닌 예전 모델로 잘못 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방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정체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수준을 보면 아무리 최신형으로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우려스럽진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부분이 있지만 현재 업그레이드된 기술 수준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편 해공은 개량 버전을 만들어 한국형 아이언돔까지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요격 기술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수준을 자신감 있게 드러낸 겁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 군이 북한의 방사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하기로 한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요격탄으로 해공을 개량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란 북한이 자주포와 방사포를 비롯한 장거리 공격용 화포를 총칭하는 용어인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한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경우 장사정포 중에서도 일종의 다연장 로켓포인 방사포 요격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사시 북한이 한 번에 수백 기 이상 발사할 방사포에 대응하고 주요 지역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요격탄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공을 개량해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요격탄으로 쓰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해공을 개량할 경우 이점도 많습니다. 먼저 검증된 기술을 쓸 수 있어 요격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고 사후 관리를 위한 부품 확보, 정비 인프라 운용 차원에서도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공은 적외선 탐색기와 레이더 탐색기를 복합적으로 탑재해 다중 모드로 표적을 추적하는 미사일이라 정밀도가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기존의 지대공 미사일이 있지만 함대공 미사일 해공을 방사포 대응용으로 개량하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 해공 미사일이 해상은 물론 수도권의 방패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공으로 인해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강화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초의 함정 방어,
유도무기 해공의 본격적인 활약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필리핀이 역대 최대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목표로 이 둘은 더욱 밀착하고 있는데요. 남중국해와 타이완 주변을 포함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발리카탄, 베일러커턴 어깨를 나란히 훈련에는 미군 약 1만 2,200명, 필리핀군 약 5,400명 등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서 미국은 생각지도 못한 굴욕을 당하며 필리핀 앞에서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미국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최첨단 무기들 모두 동원했는데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모두 맞추지 못해 명성의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한국의 무기가 돋보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필리핀은 한국의 무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의 무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꽤나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과 필리핀의 연합훈련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중국 견제를 목표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은 약 10년 만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필리핀은 지난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 후 적극적인 친중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미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은 남중국해를 포함해 필리핀을 지킨다는 우리의 공약에 철통 같으며 필리핀군 현대화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지금 필리핀이 처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며 남중국해와 아시아 태평양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필리핀의 유일한 조약 동맹과 관계 재정립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오랜 긴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2일에는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함정에 근접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양국 외교부가 서로를 향해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중돌이 일어난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중국과 필리핀 등이 영유권 분쟁 중인 스프레틀리 군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 아닌 이곳에는 현재 필리핀 해군이 주둔 중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1953년 남중국해의 99개 선인 남해구단선에 이곳이 포함되므로 자국 관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 PCA는 이 같은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입장을 고수해 필리핀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중국이 대대적인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이면서 위협을 가하자 미국과 필리핀도 남중국해 인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1951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필리핀은 요즘 들어 더욱 미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2월 필리핀은 미군의 군사기지 4곳을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발리카탄 훈련에는 미군 1만 2,200명, 필리핀군 5,400명, 호주군 111명 등 총 1만 7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작년 연합훈련 당시 병력의 2배 수준으로 발리카탄 훈련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큽니다. 한동안 필리핀은 2016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친중 행보에 나서면서 미국과의 군사 훈련 규모를 2017년 발리카탄 훈련에 5,500명이 참가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훈련이 취소됐습니다. 2021년 훈련이 재개됐으나 병력 640명만 참가의 소규모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연합훈련 규모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최근 미국의 견제에 맞서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등 대만 해협에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도 작용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만 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필리핀도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에서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동한 데 반발해 지난달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필리핀이 대만 방향 북부 해안가 등 자국 영토 4곳에 미군 기지를 추가 건설키로 하자 중국은 군사적 긴장을 확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위협이 거세지자 미국과 필리핀 양국군은 처음으로 공격용 로켓 발사를 포함한 실탄 사격을 통한 함선 격침 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HIMARS, 단거리 대공 방어 차량인 어벤저, 아파치 공격 헬기, F-35 스텔스기와 특수전 항공기 AC-130 등 미군의 최신 주력 전투기들이 동원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중국해 등에서 필리핀 선박이나 항공기가 공격받을 경우 개입해서 방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련 마무리 단계에서 필리핀 퇴역함을 남중국해 해상에 위치시킨 후 항공기 등에서 사격을 가해 침몰시켰습니다. 미군은 지상과 공중의 무기로 적국 함선을 탐지, 식별, 조준한 뒤 공격한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으로 실시한 실사격 훈련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사격 훈련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놀라운 위력을 보이며 전쟁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극찬을 얻은 미국산 무기인 하이마스가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6발의 하이마스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나 단 한 발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무기의 명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에 따르면 미군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높은 평가를 받은 무기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즈 대공 미사일, 하이마스 등을 뽐내기 위해 훈련에 이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목표물인 선박에서 12마일 약 20km 떨어진 바스코 섬에서 6발의 하이마스 로켓을 발사했으나 6발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다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결국 목표물인 선박은 F-16과 F-35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으나 하이마스 장거리 로켓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매체는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하이마스 제조업체인 로키드 마틴 측은 국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태평양의 여러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발휘한 뒤 하이마스 획득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혀 일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하이마스 구매 가능성을 내비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하나도 맞추지 못하면서 대망신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역대 최대 연합훈련으로 1만 7천 명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게 되다니 미국이 자랑하던 무기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이마스가 맥을 못 추자 또다시 한국 무기가 돋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이미 기존의 하이마스를 사용하던 UAE에서 조차 천무로 갈아탈 만큼의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 폴란드에서도 5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미국산 하이마스를 대체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UAE가 천무를 도입해서 엄청난 성능을 보이자 바로 옆 사우디에서도 최근에 천무를 배치한 모습을 사우디 국방부는 사우디 군 주요 지휘관이 지난 3월 접경 지역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다면서 천무가 부대에 배치된 사진과 영상을 트위터에 자랑하듯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비공개여서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약 1조 원가량의 천무가 수출된 것으로 그동안 천무 MLRS를 도입한 중동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UAE 뿐이었지만 사우디까지 추가된 것입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단시간에 넓은 지역을 여러 발의 고화력 로켓으로 제압하는 무기입니다. 천무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개발된 국내 독자 기술의 무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제 천무는 램제트 기술로 2배 이상 늘어난 사거리를 지니게 됐습니다. 이는 미군이 보유한 하이마스가 긴장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군 안팎에서는 천무가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다연장 로켓포 천무가 덕티드 램젯 추진 방식을 적용한 로켓탄을 개발 중이라며 사정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ADD는 지난달 열린 한 세미나에서 천무의 성능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핵심은 덕티드 램제트 로켓 추진 기술을 접목시켜 사정거리를 200km 이상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실력을 공개했는데요. 실제로 사거리 80km, 천무 발사대로 200km 미사일 발사 성공한 것입니다. 최근 해외 군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다연장 로켓 천무 발사대에 기존 사거리 80km, 이 3배가 넘는 신형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를 탑재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천무 발사대에 탐재되는 사거리 200여 km의 신형 전술유도 무기가 외부에 공개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에선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UAE, 폴란드, 필리핀 등 7개국 군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이 장면을 참관했습니다. 이니 개발이 완료된 사거리 180km의 기존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는 그동안 고정형 발사대로만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높은 천무 발사 차량의 탐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공개된 것입니다. 특히 하이마스의 실사격 굴욕을 본 필리핀 관계자들은 이를 더욱 유심히 살폈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천무차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자 미국은 해외 수출 시장을 뺏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은 최근 하이마스의 연간 생산량을 기존 60기에서 96기까지 늘릴 준비를 하겠다고 급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의 투자 확대에도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으로부터 안보 위험을 받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에 맞추기에는 너무 느린 속도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하이마스와 비슷한 성능, 아니 더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한국의 천무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이마스를 주문하려던 폴란드는 몇 년 안에 주문량을 모두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결국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장착한 천무 개발이 완료되면 K방산의 핵심 무기로 미국의 하이마스를 제치고 해외 수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끊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도대체 한국이 하는 게 뭐가 있느냐며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데요.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당하고만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불만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옛날 얘기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더는 바보처럼 알고도 당하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하면 되갚아주는 나라에서 당하기 전에 선빵부터 치는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알아차리기가 극도로 어려울 뿐인데요. 일상을 살아가기에도 바쁜 우리에게 국가 전략의 변화는 지나치게 거시적입니다. 오늘은 적성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제 타격 수단, 함대지 탄도미사일의 진짜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젠 방패를 드는 것만으로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건데요. 실제로 그저 새로운 타격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 치부하기에는 그 규모가 33 이상입니다. 바로 함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비록 아직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지만 대한민국이 함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돌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적성국들이 식은땀 흘리기에 충분한데요. 그도 그럴 게 현대 함정의 무장체계는 통상 순항미사일로 종결입니다. 아무리 미사일 기술이 발전한 국가라 하더라도 이 공식을 깨트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다름 아닌 바다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지스 구축함, 항공모함 등 함정이라는데
제 아무리 한나라가 투사할 수 있는 최대의 최강의 화력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주 무대인 바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함정은 종류에 상관없이 대수상전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함정이 바다에서 싸우는 게 당연하지 이게 순항미사일과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함정의 특징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의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당연한 건지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순항미사일은 말만 미사일이지 그 구조를 단순화하면 비행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오랜 시간 작동할 수 있는 엔진을 이용해 추진하고 날개를 이용해 양력을 얻어 비행하는데요. 이름이 순항, 크루즈 미사일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극단적인 비유지만 드론에 폭약을 매다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순항 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순항 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고 발사 후에도 경로를 조종할 수 있으며 정밀한 폭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뜻합니다. 일례로 HM-84 하푼 대함미사일의 경우 앞서 말한 특징에 모두 부합하며 1977년 초기형 개발 이후 지금까지 대함 순항미사일의 대명사로 평가받는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지대함, 함대함, 잠대함, 공대함 등 하푼의 모든 바리에이션을 운용하는 전 세계 몇 없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비록 하푼이 공대함 버전인 HM-84D는 220km, 함대함 버전인 RGM-84D는 140km로 사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다수의 실전 경험과 테스트로 신뢰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하푼을 도입한 건 1970년대로 북한이 두 번째 남침을 노리며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무기체계 도입에 있어 신뢰도가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었던 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하푼이 완벽한 미사일이라는 건 아닙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조차 독자적으로 사거리 180km 이상의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개발했을 정도인데요. 하푼보다 기술적으로 한 차원 진일보한 해성은 최대 8개의 변침점을 통해 입체적인 기동이 가능해서 아군 함정과 섬까지 우회할 수 있고 근접 단계에서 회피 기동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해수면 5m 이하를 비행하는 시스키밍, 종말 단계에서 급상승한 다음에 내려찍듯 타격하는 팝업 기동, 목표물을 빗나가면 스스로 명중할 때까지 다시 공격하는 재공격 기능도 탑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하푼 미사일의 문제점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순항미사일은 마하 1.0 미만의 마음속이 최고속의 한계입니다. 비행의 유연성과 CEP 1m 미만이 압도적인 명중률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포기한 건데요. 이로 인해 방어자 입장에서 순항미사일은 비교적 격추가 쉽습니다. 거리튜브 시청자분이시라면 익숙하실 CIWS-2, 펠렁스, RIM-116 대표적인 대함미사일용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데요. 또 순항미사일은 대개 위력이 제한적입니다. 단적인 예로 대한민국의 현무3D의 경우 유효 사거리가 3000km에 육박하지만 탄두 중량은 500kg 남짓입니다. 현무2가 1톤, 현무4가 2.5톤 이상이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중량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항미사일은 초토화가 아니라 초정밀 타격이 목적입니다. 말하자면 미사일계의 저격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순항미사일의 위력과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크기를 키우면 됩니다. 최대 이륙 중량만 25톤이 넘는 KF-21도 만드는 마당에 하고자 하면 못할 것도 없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심지어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우리 군이 보유한 최대 기밀 중 하나로 아직 실체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정보를 통해 전장 6m 이하, 직경 533mm 이하, 발사 중량 1.5톤 수준의 평범한 순항미사일 크기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반면 사거리는 300에서 500km의 속도는 최소 마하 2 미상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속도와 위력을 높이려면 미사일의 크기도 따라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당면이 격추하기가 더 쉬워지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적어도 지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바다 위에서 탄도미사일은 염두에 둘 가치도 없는 무기 체계입니다. 실컷 순항미사일의 단점만 얘기하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실 텐데요. 탄도미사일은 이름 그대로 탄도, 다시 말해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일단 대기권에 진입해서 궤도만 확보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낙하를 시작하기 때문에 기술 숙련도에 따라 탄두 중량만 파해서 9톤매에 육박하는 고인력 현무 탄도미사일 같은 괴물 미사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낙하 중의 궤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인력적이고 빠르지만 고정된 목표물에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바다 위의 함정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회피합니다. 당장 중국의 05형 구축함의 경우 최대 속도가 시속 55km에 달하는데요. 레이더도 없는 깡통 돛담배도 아니고 탄도미사일로 이 정도 속도의 구축함을 타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함정의 최대 화력으로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는 이게 정석이었는데요. 방어 전략을 우선시하던 대한민국 또한 대수상, 대잠전만 염두에 두고 순항미사일을 주무장으로 운용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적이 침투해 오면 그때 대응한다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방어 기조만으로는 대한민국 적성국들을 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함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기존에 운용하던 어떤 미사일 개념과도 다른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완전히 맨 땅에서 새롭게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개발 과정에만 무려 6,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칼을 갈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도 그럴 게 함대지 탄도미3.1은 오로지 킬체민을 위해 존재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태생부터가 방어를 위해 적의 함정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항구, 미사일 기지, 지휘부 등 도발원점을 박살내겠다는 목적입니다. 오로지 공격만을 위한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전 세계에서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운용 중인 건 이스라엘과 인도가 유일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적성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지정학적 상황이 대단히 유사한데요. 그런 이스라엘이 지난 2020년 개발한 함대지 탄도미사일 LORA는 총장 5.2m, 구경 625mm, 총중량 1.6톤으로 탄두 중량은 최대 600kg에 육박합니다. 또 최대 사거리는 약 430km의 탄착 모차는 10m 내외에 불과한데요. 여러모로 대한민국 현무 2B를 떠올리게 하는 스펙입니다. 실제로 LORA는 함정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 형식의 TE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반 기술은 달라도 그 형식은 지대지 미사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현무 2A, 현무 2B처럼 사거리 300에서 500km의 탄두 중량 1톤을 달성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지상 타격 능력에서는 현무 3D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인력 현무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던 경험을 살리면 사거리를 100km 내외로 제한하더라도 탄두 중량을 극단적으로 늘리는 것도 가능할 텐데요. 아무리 사거리가 짧더라도 함정이라는 특성을 살려 적의 지근거리까지 접근, 전략 목표를 타격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더군다나 한국형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이니 함수의 KVASI 16세, MK 41VAS 32세를 탑재했고
한미의 KVAS2 24세, MK 41VAS 16세를 탑재한 초화력 구축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말만 구축함이지 미사일 발사 체계만 88개를 탑재한 합동화력함이라고 불러도 이상할 게 없는데요. 게다가 SM-6, SM-3 함대공 유도탄까지 탑재할 수 있으니 혼자서도 공방 양쪽의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이 없는 대한민국 처지에서 이는 최강의 전략 무기 중 하나가 될 텐데요. 자신의 앞바다에서 쏟아지는 88발의 탄도미사일을 생각하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나아가 일본이나 러시아까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술적 난이도보다도 이게 문제인데요. 비교적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전략은 티포텟 이론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이 어렵지 눈매는 눈, 이해는 이였다는 건데요.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동심의 가장 만정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티포텟은 상호협력이 대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북한, 중국은 티포텟이 만정적일 뿐 완벽하지는 않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공세 전략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최악에는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는 대한민국의 대량 응징 보복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입지나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건 1에서 2년의 이해득실 평가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단 한 가지, 불변의 법칙은 바뀌지 않으면 생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